처음 찰스 스트릭랜드를 알게 되었을 당시 나는 그에게서 단 한순간이라도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의 위대성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 우리가 비록 그의 예술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만은 부인하기 어려웠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도 하고 사로잡기도 했다. 이제는 그가 조소의 대상이 되었던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가 결코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은 그가 천재였다는 것이다. 스트릭랜드가 죽은 지 4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모리스 위레라는 비평가가 그에 관한 기사를 썼다. 이 기사로 인해 한낱 무명의 화가는 우리들의 망각에서 구제되었다. 사실 나는 그 누구보다 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타이티 섬에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에 대한 회상기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해 여름, 나는 스트릭랜드 부인을 여러 차례 만났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때때로 열리는 오찬 파티에 참석했으며 규모가 큰 티파티에도 참석했다. 우리들은 꽤 친해졌다. 부인은 문학이라는 어려운 길에 첫 발을 내딛는 나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 그들의 아들인 로버트는 16살로 그는 어머니의 시원한 앞니마와 생각에 잠긴 듯한 아름다운 눈동자를 닮아 있었다. 아이들이 모두 부인을 닮았네요. 그런데 왜 주인 어른께 저를 소개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이를 만나고 싶으세요? 그이는 증권거래소에서 근무해요. 전형적인 중개인이죠. 만나면 지루함을 느끼실 거예요. 부인께서도 지루함을 느끼시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부인걸요. 전 그이를 무척 좋아해요. 마침내 내가 찰스 스트릭랜드를 만났을 땐 겨우 인사만 주고받는 정도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 파티 역시 손님들이 무슨 이유로 애써 찾아오는가를 의아하게 느끼도록 하는 자리였다. 식당은 불편할 정도로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키가 컸다. 나로서는 무엇 때문에 그가 여위고 외모가 보잘것없으리라 상상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막상 그를 만나보니 사실은 커다란 손과 발에 널찍한 어깨, 그리고 무거워 보이는 몸집에 야외복을 제멋대로 걸치고 있었다. 그러한 모습은 어딘지 모처럼 정장을 차리고 나선 마부를 연상케 했다. 나이는 40으로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추남도 아니었다. 이목구비는 제법 훌륭한 편이었으나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커서 인품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는 주지 못했다. 어쨌든 지극히 평범해 보였다. 나는 그때서야 스트릭랜드 부인이 그에 대해 약간 당혹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특히 예술과 문학의 세계에 참여하고 싶은 여성에게는 거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남자였다. 그는 분명 사교적 재능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러한 재능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남자였다. 나는 그들의 생활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것은 정직하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이었으며 그들 부부는 별다른 의식 없이 늙어가고 아들딸이 성년이 되어 때가 되면 결혼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스트릭랜드 가족은 바로 그러한 평범한 중류 계급에 속했다.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회고해보면 내 머리가 둔해서 찰스 스트릭랜드에게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런던에 돌아온 지 채 24시간도 되지 않아 나는
저민가에서 로즈 워터퍼드를 우연히 만났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내가 전부터 느끼고 있던 아기가 엿보였다. 그 여류 작가의 본능은 언제나 민감했다. 찰스 스트릭랜드 씨를 만나보신 적이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글쎄 부인 곁을 떠나버렸다는군요. 워터퍼드 양은 순간적으로 나에게 한번 웃어 보이더니 치과 의사에게 갈 약속이 있다며 쾌활한 걸음걸이로 가버렸다. 나는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다. 솔직히 고백하면 지금은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성격의 사건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그 당시 나는 그 소식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이 소식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불안감을 주었던 이유는 내가 시골에서 스트릭랜드 부인에게 편지를 써 런던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을 전하고 그녀로부터 거절의 소식이 없는 한 정해진 날 부인 댁을 찾아가 차를 마시고 싶다고 덧붙였기 때문이다. 그녀를 찾아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부인은 분명 남편과의 관계를 비밀로 붙여두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 부인이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났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찾아가 하녀를 통해 스트릭랜드 부인이 나를 만나는 데 지장이 없겠느냐고 정가를 넣어보자는 생각을 했다. 언제나 푸근하게 느껴졌던 그 방에는 생기가 없고 딱딱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담배 피우시겠어요, 선생님? 담배가 하나도 없는 것 같군요. 이 말을 하더니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방을 뛰쳐나갔다. 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평소 남편이 사오던 담배가 눈에 띄지 않자 갑자기 남편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던 것 같다. 그녀의 형부인 맥앤드루 대령은 불도 없는 벽난로 앞에 등을 쬐는 자세로 서 있었다.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나는 본래 그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서지간이니까 될 수 있는 한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았죠. 당신에게는 그자가 도대체 신사같이 보였나요? 처제는 그자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제는 진정 그 자리를 떠나야겠다고 다시 마음을 굳히고 있을 때 스트릭랜드 부인이 안으로 들어왔다. 눈물을 보여서 죄송해요. 사람들이 분명 이 문제로 떠들어대고 있겠죠? 그녀가 물었다. 그이가 누구와 함께 떠났다는 얘기는 없던가요?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건 바로 그 점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약간 당황했으나 이제는 어찌됐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스트릭랜드 부인과 악수를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말했다. 저를 위해 파리에 가서 찰리를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제가 말입니까? 나는 당황했다. 그를 단 한 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 내게 그녀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이러한 상황에선 주저하는 것조차 몰인정한 행위라고 느껴졌다. 다음 날 저녁 나는 그가 묵고 있다는 호텔을 찾아갔다. 내가 묵고 있는 호텔도 허름한 편이었지만 그가 묵는 곳에 비하면 대단히 훌륭한 편이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층계참의 유리로 둘러싸인 좁은 칸막이 방이 보였고 그 안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내 이름을 대고 태연하게 보이려고 무척 애를 썼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작년 7월 댁에서 같이 만찬을 즐긴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소. 그쪽 의자에 앉으시오. 그곳은 아주 작은 방으로 프랑스인들이 루이스 필립식이라고 일컫는 가구들로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헌데 내겐 무슨 용건이 있습니까? 정작 이처럼 작은 방에서 그를 대하자 그는 내가 기억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였다. 만찬회에서 만났을 때에는 맵시 있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불편한 기색이었는데 지금은 매우 편안해 보였다. 내가 준비한 말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다. 저는 부인 대신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마침 저녁 식사 전에 술이나 한잔하러 나가려던 참인데 같이 갑시다. 선생은 파리를 잘 아십니까? 내가 물었다. 신혼여행 때 한 번 왔을 뿐입니다. 제가 선생을 찾아온 이유를 당장 말씀드릴까 했습니다만 나는 곤혹스러움을 느끼며 말을 꺼냈다. 조만간 누가 올 줄은 알았습니다. 아내에게서 편지가 자주 왔었지만 그녀의 편지는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께서 이런 식의 대우를 받을 만큼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 부인에게 무슨 불만이라도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소. 17년이나 결혼 생활을 하셨고 부인께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놀라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당신 아내는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난 17년 동안이나 그녀를 부양해왔소. 상황이 바뀌었다면 혼자 힘으로도 살아야 될 게 아니오. 우리는 선생께서 어떤 여자와 이곳으로 왔는지도 이미 알아냈습니다. 그는 약간 놀라는 기색이더니 갑자기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당신은 내가 한 여자를 위해 바쳐온 일을 다른 여인을 위해 또다시 재현할 만큼 어리석은 인간으로 보입니까? 그럼 다른 여자 때문에 부인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까? 나는 단지 그림을 그리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선생의 나이가 40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그림을 시작하기에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림을 그려본 적은 있습니까? 소년 시절엔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진 그림으론 돈을 벌 수 없다면서 사업에 발을 내딛도록 내게 강요했습니다. 1년 전부터 조금씩 그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지난 한 해 동안 야간 학교에 다녔습니다. 야간 학교란 선생이 클럽에서 브릿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부인께서 생각하신 바로 그곳입니까? 그렇소. 그럼 왜 부인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소. 그렇지만 선생 나이에 시작해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18살에 그림을 시작합니다. 나는 18살보다 지금 배우는 것이 더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그림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나요? 잠시 동안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지나가는 군중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 모험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말에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당신 몇 살이오? 23? 내게는 그 질문이 대화의 요점을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내가 모험을 한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젊은 시절이 지나가 버린 사람이며 상당한 지위를 가진 주식 중개인으로 아내와 2 자녀까지 데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내게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그 길이 그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공정해지고 싶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나 선생이 위대한 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은 100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생이 자신의 생활을 망쳐놓고 말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되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큰 후회로 남을 겁니다. 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 그는 자신의 말을 되풀이했다. 난 당신에게 내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오. 나는 살기 위해 물 밖으로 빠져나와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물속에 빠져 죽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엔 진실한 열정이 담겨 있었고 나도 모르게 감명을 받았다. 부인에게 돌아가시지 않을 작정입니까? 절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처자식이 국어를 한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선생을 지독한 불안당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조금도 상관없소. 선생은 지독하게 비열하군요. 그만하면 당신 가슴 속에 있는 말도 다 털어놓았을 테니 이제 식사나 합시다. 내가 술값을 치른 다음 우리는 손님들이 붐비고 떠들썩한 값싼 음식점으로 걸어가 그곳에서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했다. 나는 젊음에서 오는 식욕으로, 그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양심에서 오는 식욕으로 우리 2 사람은 모두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는 우리는 선술집으로 가서 커피와 술을 마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선생처럼 행동한다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세상 사람 모두가 내 흉내를 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테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을 하는데 극히 만족하고 있어. 아무리 내 뒤를 쫓더라도 소용없다고 아내에게 전해주십시오. 어쨌든 호텔을 옮길 생각이니까. 제가 느낀 바론 헤어지는 것이 유리한 쪽은 오히려 부인인 것 같군요. 맞는 말이오. 아내가 그렇게 납득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오. 런던에 도착하자 스트릭랜드 부인으로부터 급한 전갈이 와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는 대로 곧장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바깥 어른을 만나 뵈었습니다. 제 판단으론 돌아오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스트릴랜드 부인은 다소 이맛살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결혼하기 전 그이가 물감통을 가지고 빈둥거리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이의 그림은 여간 서툰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곧잘 놀려대곤 했죠. 당신은 그 방면에 털끝만큼의 재능도 없다면서요. 맥 앤드류 부인이 옆에서 말했다.
그림을 그린다는 건 핑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이윽고 스트릭랜드 부인이 물었다. 하지만 그이가 화가가 되고 싶어 했다면 뭐 때문에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 이해해줄 사람은 저였을 텐데.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열망을 가졌다면 말이에요. 맥 앤드류 부인은 나를 악의 없이 멸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여자가 끼지 않았다면 40이나 된 나이에 처자식과 사업을 팽개치고 환쟁이가 되겠다고 하겠어요? 어쨌거나 분명한 건 그분이 누구와도 함께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지금 사랑에 빠진 게 아닙니다. 부인께서 이혼하고 싶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해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왜 그이에게 자유까지 주어야 하죠? 제가 보기에 그분은 굳이 이혼을 원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단지 이혼을 하는 편이 부인에게 더 편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트릭랜드 부인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어깨를 들먹거렸다. 이후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스트릭랜드 부인은 굳건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었다. 어떠한 심신의 고통을 겪더라도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맥 앤드류 대령이 그녀는 곧 무일푼이 될 것이라고 했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였다. 그러므로 그녀는 많은 문인들과의 안면을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속기와 타이핑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원래 교육을 받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보통 타이피스트보다 더 우수한 타이피스트가 되어갔으며 또한 불행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요구는 더욱 호소력이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은 그녀에게 직장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자기 친구들에게도 그녀를 추천해 주려고 노력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5년쯤 지나 나는 한동안 파리에서 생활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런던에 실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일만 되풀이되는 생활에 진력이 났다. 친구들은 평온 무사한 일만을 계속 추구할 뿐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자극도 주지 못했다. 그들을 만나도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알고 있었다. 심지어 그들의 애정 문제까지도 지루할 만큼 진부했다. 파리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채 2주가 되기도 전에 나는 스트릭랜드를 다시 만났다. 그동안의 생활에 그가 갖은 풍파를 겪은 것 같은 인상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견딜 수 없었을 수많은 고난들이 그에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가 6개월 동안을 하루에 한 덩어리의 빵과 한 병의 우유로 연명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매우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상 그와 같은 감각적인 일들에는 무관심했다. 그는 자신의 궁핍을 결코 고생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가 전적으로 정신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생활 양식은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가 런던에서 가지고 온 얼마 안 되는 돈이 거덜나 버렸을 때에도 그는 전혀 낙담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그림도 전혀 팔지 않았다. 내 생각으론 그림을 팔겠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는 약간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 무언가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파리의 밤 생활의 어두운 면을 구경하고자 하는 런던 토박이들에게 안내원 역할을 해주기도 했다면서 냉혹한 현실에 대한 익사를 털어놓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자신의 그림 공부만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있었다. 화실에 다니는 데 이내 실증을 느끼고
완전히 혼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궁색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캔버스와 물감을 구입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으며 실제로 그것 이외에는 별로 필요한 것이 없어 보였다. 내가 우연히 타히티로 여행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의심할 나위 없이 이 책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관여하고 있던 일에 나는 온통 신경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의 일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곳에 도착한 지 여러 날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와 이 섬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다. 어쨌든 그를 보지 못한 지가 15년이 되었고 그가 죽은 지도 벌써 9년이 지났다.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틀에 박힌 생활에 이미 편안하게 정착할 47이라는 나이에 어떤 새로운 세계를 향해 떠나는 그의 모습이 나는 그저 좋았다. 강하게 불어대는 차디찬 북서풍 속에 물거품이 부서지는 잿빛 바다와 점차 멀어져가는 프랑스 해안을 이제 그의 생전에는 결코 다시 볼 수 없도록 운명지어진 그곳 프랑스 해안을 지켜보고 있는 스트릭랜드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러한 태도에는 어떠한 용감성이 그리고 그의 영혼에는 불굴의 의지가 아로새겨져 있는 것 같았다. 스트릭랜드는 타히티에서 자신과 접촉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특이한 인상도 심어주지 못했다. 그들에게 스트릭랜드는 언제나 돈이 궁한 항구의 불황자로 보였을 뿐이었다. 그저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엉터리처럼 보이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었다. 그가 죽고 몇 해가 지난 후 파리와 베를린의 화상 대리인들이 혹시 그 섬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그의 그림을 찾아서 몰려들게 된 후에야 그 섬 사람들은 과거 자신들 사이에 정말 대단한 인물이 살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 무렵 코엔이라는 유태인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특이한 경로를 통해 스트릭랜드의 그림을 한 점 손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그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조그만 노인으로서 부드럽고 친절한 눈매에 항상 명랑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상인과 선원 생활을 겸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흑진주를 싼값에 팔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러 나섰다. 그러나 그것이 내 분수에는 맞지 않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화제를 돌려 스트릭랜드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스트릭랜드를 잘 알고 있었다. 아, 그 화가 말씀이죠? 화가라는 점 때문에 그 사람에게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섬에는 화가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다만 그 사람이 아주 형편없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서 나는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맨 처음 일자리를 주었죠. 사실 반도 쪽에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마침 백인 감독관을 구하려던 참이었거든요. 나는 그가 몹시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에게 상당한 보수를 주었죠. 하지만 결코 당신 마음에 드는 감독이 되진 못했을 것 같군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편리를 봐준 셈이죠. 예술가들에 대해서는 늘 동정과 공감을 느껴왔거든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단 몇 달 동안만 내 청을 들어주었죠. 물감과 캔버스를 살 돈이 주어지자 그는 바로 일을 그만두고 떠났어요. 그 무렵 그는 그곳에 완전히 사로잡히기 시작했고 결국 숲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답니다. 그는 서너 달 건너 파피에테에 나타나 잠시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가도 누군가에게서 돈을 좀 빌리면 다시 사라지곤 했죠.
언젠간 내게도 나타나서 200프랑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일주일 동안 빵 한 조각 입에 대지 못한 몰골이어서 차마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 돈을 돌려받게 되리라고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난 후에 그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그림을 가지고 왔더군요. 그는 내게서 빌려간 돈 얘기는 일체 꺼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을 위해 당신의 농장을 그린 그림이요. 그래서 나는 그 그림을 살펴보았죠. 그림은 어땠습니까? 그건 묻지도 마시오. 나는 도대체 그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내 평생 그런 그림은 처음이에요. 근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쟁이 터지기 직전 파리에 있는 형님이 내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단 말입니다. 타이티에서 살았던 한 영국인 화가에 대해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나? 그 사람은 천재였던 모양이더군. 그 사람의 그림을 손에 넣으면 거액을 벌 수 있지. 만일 그의 그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손에 넣어 내게로 보내주게. 틀림없이 큰 돈벌이가 될 걸세. 그래서 나는 아내한테 스트릴랜드가 그려준 그림이 아직도 다락에 있느냐고 물었죠. 우리는 함께 다락으로 올라가 우리가 그 집에 기거한 30년 동안 묵혀둔 온갖 잡동사니 속에서 그 그림을 찾아냈던 겁니다. 반도의 농장에서 감독 일을 하고 내게서 200프랑을 꿔간 사람이 천재였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그림을 꾸려 형님한테 보내드렸죠. 그리고 마침내 형님으로부터 다시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네가 보내준 그림은 잘 받았다. 처음에 그걸 보고 네가 나를 놀리는 줄로만 알았다. 그래도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게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신사에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그림은 대단한 걸작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3만 프랑을 내겠다고 말했을 때 내 놀라움이 어땠을까를 상상해보렴. 그 신사는 내가 요구하면 분명히 더 많은 액수를 내놓았을 거다. 결국 나는 내 마음을 진정시킬 사이도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코엔 씨는 가히 감탄할 만한 한마디 말을 덧붙였다. 그 가엾은 스트릭랜드가 여태껏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소. 그림값으로 29,800프랑을 그에게 내어준다면 그가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군요. 스트릭랜드가 타히티에 도착한 것은 마르세유 항구를 떠난 지 약 6개월이 지나서였다. 그는 오클랜드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범선에서 일하며 뱃값을 지불했고 마침내 이 섬에 도착했을 때에는 물감 한 상자와 이젤 그리고 화폭 10여 개를 가지고 있었다. 시드니에서 일자리를 구해 일했던 덕택으로 그의 주머니에는 2~3파운드의 돈이 들어있었고 그 돈으로 타히티 외곽에 있는 한 원주민 집에 조그만 방 한 칸을 얻을 수 있었다. 타히티의 땅을 밟는 순간 그는 커다란 안도감을 느꼈던 것이다. 나는 자신에게 전혀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살고 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도 모르는 머나먼 마음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며 살아간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들은 오히려 나그네의 처지일 뿐이다.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영원한 것을 찾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같은 낯설고 외로운 감정 때문일 것이다. 때때로 인간은 신비하게도 자신이 속해야 한다고 느끼는 어떤 장소를
우연히 발견하기도 한다. 그곳이 바로 그가 찾아 헤매던 고향이다. 때문에 그가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풍경들 속에서, 그리고 전혀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정착해 살면서도 마치 그 모든 것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친숙해 있던 곳인 듯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마음의 휴식을 얻게 된 것이다. 스트릴랜드는 그 섬에서 아타라는 원주민 소녀와 결혼했다. 그 후 3년 동안이 스트릴랜드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타의 집은 섬을 에워싸고 있는 도로에서 8km쯤 들어간 외진 곳에 있었으므로 그곳에 가려면 울창한 열대나무의 그늘에 덮여있는 굽이진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야만 했다. 집 앞에는 망고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었고 그 개간지의 끝에는 쌍둥이 나무로 통하는 두 그루의 붉은 꽃들이 그들의 타는 듯한 붉은 빛으로 야자수들의 황금빛에 도전하고 있었다. 가끔 스트릴랜드가 산호 쪽까지 내려가 아름다운 빛깔의 작은 물고기나 왕새우를 한 광주리씩 잡아오면 아타는 그것을 야자 기름에 튀겨주었다. 때로는 아타 자신이 발밑으로 허둥지둥 도망치는 커다란 참개를 잡아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도 했다. 산 위에는 야생의 오렌지 나무가 무성했으므로 아타는 때때로 마을에서 온 2-3명의 여인들과 함께 올라가 그 초록빛의 향긋하고 감미로운 과일을 가득 안고 돌아왔다. 스트릴랜드는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었으며 저녁이 되어 날이 어둑해지면 아타와 함께 베란다에 나가 앉아 담배를 피우고 밤하늘을 지켜보았다. 선생님, 저분이 브루노 선장이에요. 어느 날 티아레가 내게 말했다. 저분이 스트릴랜드 씨를 잘 알고 있어요. 브루노 선장과 함께 걷는 동안 최근 스트릴랜드에 대해 들었던 모든 이야기로 인해 나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한 가지 상황을 곰곰이 생각했다. 이곳 먼 외지의 섬에서 그는 고향에서 받았던 혐오감이 아닌 동정심을 받아왔던 것 같았다. 그의 괴상한 행동에 대해서도 이곳 사람들은 관대했다. 원주민이거나 유럽인이거나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겐 그는 하나의 괴상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괴상한 인간들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그를 당연하게 여겼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그는 동그란 구멍에 박힌 사각형의 나무못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모든 형태의 구멍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나무못도 구멍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도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일생을 보냈더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쁜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 이러한 사실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 가득히 채워진 놀라움을 전해주자 브루노 선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두 사람은 모르고 있었지만 우린 같은 걸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스트릴랜드처럼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같은 것을 추구했다니 도대체 그게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나는 싱긋 웃으며 물었다. 그건 아름다움이었죠. 당신은 인간이 사랑에 깊이 빠지면 세상의 다른 모든 일에는 귀머거리에 장님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쇠사슬에 묶인 노예처럼 자신의 마음을 조금도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트릴랜드를 사로잡고 있던 열정은 사랑 못지않게 포악한 것이었죠. 그를 사로잡았던 건 아름다움을 창조하려는 열정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렬한 나머지 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세계의 모든 기반마저 산산이 부셔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아름다움이 진리를 대신했을 뿐입니다. 때문에 저는 그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도 또한 이상한 일이로군요. 스트릴랜드에게서 큰 피해를 입었던 어떤 남자도 그를 깊이 동정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게 언제나 불가사의하게 느껴지는 한 인간의 성격을 당신이 정확하게 설명하신 것 같군요. 그는 나를 쳐다보며 빙긋 웃었다. 저 역시 제 나름대로 하나의 예술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자극을 주었던 것과 똑같은 욕구를 저도 제 내부에서 느꼈던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을 표현하는 매개체가 그림이었다면 저의 매개체는 인생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런 다음 브루노 선장은 내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브루노 선장은 브리타니 출신으로 프랑스 해군에 복무했었다. 그는 결혼을 하자 해군 생활을 그만두고 여생을 평온한 마음으로 지내기 위해 킴퍼 근처에 있는 조그만 그의 소유지에 정착했다. 그러나 어느 변호사의 실수로 그는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되고 말았다. 그때까지 여러 사람이 알아줄 만한 생활을 해오던 고장에서 빈곤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나 부인으로선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그래서 해군 시절 남태평양을 순항했던 경험에서 이번엔 그곳을 찾아 재산을 모아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파피에테에서 수개월 동안 머무르며 계획을 세우고 경험을 쌓았다. 그런 다음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포머터 군도에 있는 섬 하나를 샀다. 그곳은 깊은 초호로 둘러싸인 고리 모양의 무인도로 잡목과 야생의 물레나무만이 무성할 뿐이었다. 그는 대담한 아내와 몇 명의 원주민들을 데리고 그곳에 정착하여 집을 짓고 야자수를 심을 수 있도록 관목을 베어 땅을 개간했다. 그것이 20년 전의 일로서 당시에는 불모지였던 섬이 이제는 하나의 동산으로 바뀌었다. 처음엔 무척 힘들고 걱정스런 일이었지만 우리 부부는 끈기 있게 일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땅을 개간했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는 일을 했죠. 그리고 밤이면 잠자리에 눕는 순간 다음날 새벽까지 깊은 잠에 골아떨어지곤 했습니다. 아내도 저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죠.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처음엔 아들이었고 둘째는 딸이었죠. 우리에겐 프랑스에서 가져온 피아노가 있어서 그것으로 아내가 음악과 영어를 가르쳤고 저는 라틴어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들 모두가 같이 읽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아이들은 배를 띄울 줄도 알았고 수영도 원주민처럼 잘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섬의 일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었죠. 우리들의 나무는 무성하게 자랐고 이제 산호초 위엔 조개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타이티에 온 것도 범선을 한 척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 역시 아름다움을 창조해냈던 거죠. 튼튼한 나무들을 바라보며 한 그루 한 그루가 내 자신이 직접 심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는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당신이 스트릴랜드에게 했다던 질문을 전 당신에게도 묻고 싶군요. 당신의 조국 프랑스나 브리타니의 옛 고향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까? 언젠가 제 딸이 결혼하고 아들이 아내를 맞아들인 뒤 제 대신 섬을 맡아볼 수 있게 되면 그때 우리 부부는 제가 태어난 옛집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낼 생각입니다.
그럼 그땐 즐거웠던 지난날을 돌이켜보겠군요. 물론이죠. 제 섬엔 자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어떤 것을 시도해서 그것을 성취시킨다는 것이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소박하고 순수합니다. 저는 행복한 인간이죠. 그런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토록 커다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분명 두 분의 강한 의지가 필요했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요소가 없었더라면 우린 결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다소 극적인 자세로 발을 멈추고 한쪽 팔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건 신에 대한 믿음이죠. 그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타히티를 떠날 때가 다가왔다. 내가 탄 배가 증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갯벌을 빠져나와 암초로 된 통로를 조심스럽게 통과한 뒤 이윽고 탁 트인 대양을 향해 항로를 정하자 갑자기 어떤 형용할 수 없는 서글픔이 엄습했다. 타히티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나는 결코 그곳을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되기 전 나는 런던에 도착했다. 우선 눈앞에 닥친 급한 볼일만 정리한 다음 나는 스트릴랜드 부인이 남편의 만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듣고 싶어 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마침내 그녀로부터 약속 시간을 알리는 답장을 받았고 나는 그녀가 살고 있는 캠프덴 힐의 산뜻한 작은 집으로 찾아갔다. 스트릴랜드 부인도 역시 흘러가는 세월과 더불어 변해 있었다. 그녀의 집에는 베를린의 한 출판사에서 간행한 스트릭랜드의 걸작 몇 점이 원색으로 복제되어 있었다. 부인의 시선이 내 눈길을 따라 그림 쪽으로 향하면서 말했다. 원아들은 손에 넣을 순 없어도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됩니다. 출판사에서 직접 제게 보내온 그림들이에요. 마침 아이들도 집에 와 있습니다. 그 애들은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무척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제 아이 로버트 기억하시죠? 그 애는 추천을 받아 십자훈장까지 받았답니다. 부인은 문 쪽으로 걸어가 그들을 불렀다. 딸아이는 이제 로날드슨 부인이라 불리고 남편은 포병 소령이에요. 잠시 후 타히티에서 스트릭랜드에 대해 알게 된 모든 내용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나는 그의 가엾은 죽음을 끝으로 말을 맺었다. 모두 한동안 숨을 죽이고 있었고 이윽고 로버트가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하느님의 맷돌은 매우 천천히 돌지만 그 속에서 나온 가루는 아주 미세한 것입니다. 그는 다소 감격적인 어조로 말했다. 스트릭랜드 부인과 로날드슨 부인은 다소 경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아타가 낳은 스트릭랜드의 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사람들은 그가 명랑하고 쾌활한 청년이라고 했다. 거친 무명으로 만든 바지 하나만 입고 일하는 범선 위의 그 모습이 나의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밤이 되어 배가 가벼운 미풍을 안고 바다 위를 상쾌하게 미끄러지고 선원들이 갑판 위쪽에 모여드는 사이 선장과 화물 감독이 갑판 의자에 주저앉아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을 때면 그는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윙윙거리는 손풍금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푸른 하늘과 수많은 별들, 그리고 주위에는 망망한 태평양 뿐이었다.